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막 자그마한 식당을 오픈하게 된 40대 남자입니다. 요즘같이 자영업이 힘든 시기에 갑자기 웬 식당을 열게 되었냐고요? 집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밥집을 이제 와서 처제와 운영하게 된 충격적이고 기구한 제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집사람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다툼을 너무 많이 봐왔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멍이 가실 날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날 힘들게 하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가 무서워서 말리지 않는 어머니를 원망하기에 가정을 갖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켠으론 그 피가 어디 가겠어? 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폭력은 답습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때가 있어서 아버지의 모습이 비쳐 보이는 게 섬찟하더군요. 나중에 내 애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에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사람의 성향은 타고났지만 후천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고 믿은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교대에 진학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회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수도 없이 심리학 책을 읽으며 저 같은 불행한 아이가 나와선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원하는 선생님이 되었죠. 저 하나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아동 심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자 결심했었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상은 이상일 뿐 현실은 냉혹하고 차가웠죠. 밀려드는 교육청 보고서들과 업무들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쏟아야 할 시간을 뺏기게 되었어요.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니 뜻대로 되진 않았죠. 이게 정말 진정한 교육인 걸까?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열과 과도한 학부열, 경쟁심보다는 좀 더 인간적이고 내면을 완성시키는 인성교육을 하고 싶었는데 그 어느 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괴리감을 빠져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저는 결국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휴직계를 내고 일을 쉬기로 결심했죠. 아예 그만두고 싶었지만 주변에서 아깝다고 워낙 말리는 바람에 휴직계를 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네가 그럴 줄 알았다며 여전히 상처받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아버지의 모습에 진저리가 쳐졌습니다. 저는 모아둔 월급을 탈탈 털어서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왕이면 절 알아보는 이 하나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향했어요. 낯선 이방인이었지만 아무런 관심 없이 주변을 스쳐가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홋카이도, 도쿄, 나고야 등을 돌아다니다가 오키나와에서 머물게 되었죠. 그중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은 바로 추라오미 수족관이라는 곳이었어요. 엄청나게 거대한 수족관인데 그곳에서 고래상어가 유유히 헤엄치는 장관을 볼 수 있었거든요. 아무 걱정 없이 평온하게 헤엄을 치는 고래상어를 보고 있으면 시간이 훌쩍 흘러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멍하니 물고기들을 보고 있는데 한 여자가 인상을 쓰면서 불쌍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들린 한국말로 놀라긴 했지만 불쌍하다는 말에 의아했어요. 제가 쳐다보는 것을 느꼈는지 고개를 휙 돌리더니 여자는 저를 빤히 보며 말을 이어나갔죠.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고기들이 아무 생각 없다고 이렇게 가둬두는 건데 아무 생각 없는지 대체 누가 결정하는 거죠? 게다가 고래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한 곳을 저렇게 빙글빙글 도는 건 인간으로 따지면 자폐 성향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평생 저렇게 좁은 곳에서 거대한 바다로 가보지도 못한 채 매일 같은 곳을 빙글빙글 돌다니 인간은 정말 잔혹하고 끔찍한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여자의 견해에 놀라서 다시 한번 수족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생각해보니 정말 물고기들이 불쌍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렇네요.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한 거네요. 늘 좋아서 오던 곳인데 이제 슬퍼서 더 이상 못 올 것 같아요. 제 말에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앞으로 이런 우울한 곳은 오지 말고 더 좋은 곳을 가라고 하더군요. 더 좋은 곳은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을 따라오라며 저를 수족관 밖으로 이끌어냈죠. 그녀와 함께 도착한 곳은 바로 옆에 있는 해변이었습니다. 수족관 사이로 나가서 도착한 바닷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지 한적한 갈매기만이 머물고 있었어요. 파도가 치는 바다 앞에서 그녀는 활짝 웃더군요. 이렇게 멋진 자연 앞에서 뭐하러 수족관을 보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물고기들 집인데. 해맑게 웃는 그녀의 미소가 정말 싱그러워 보였죠. 이런 여자라면 내 상처도 어루만져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녀는 여동생과 여행을 왔다며 괜찮으면 당분간 자기들과 어울리자고 하더군요. 오키나와는 벌써 몇 번째인데 숨겨진 명소가 많아서 알려주고 싶대요. 왜 이렇게 제게 잘해주냐고 물으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니 그런 걸 왜 묻냐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고래를 바라보는 제 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상처받는 눈망울이 너무 슬퍼 보여서 그 고래상어처럼 저를 감싸주고 싶었대요. 그렇게 우리는 여행 내내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물론 그녀의 여동생과 함께 셋이 있었지만 그녀와 이야기할 땐 단둘만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의 여동생이 워낙 조용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지만요. 어쨌든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만날 수 없겠지 싶어서 섣불리 마음을 고백하지 않았죠. 그런 제가 답답했는지 오히려 여자가 먼저 저에게 만나보자고 하더군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자신이 만나러 갈 테니 사귀어 보자며 말이죠. 저돌적이면서도 햇살 같은 그녀의 말에 저도 쉽게 응하고 싶었지만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나이가 나이라서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야 하는데 저는 앞으로도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왜 그런지 물어봐도 되냐고 하더군요. 저는 며칠 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술술 과거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놀랬죠. 한 번도 이렇게 남 앞에서 속마음을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 이 여자 앞에선 자연스럽게 뭐든 털어놓게 됐더군요. 이야기를 다 들은 여자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갑자기 껴안아서 당황해하니 가만히 있어요. 난 지금의 종훈 씨를 안는 게 아니에요. 어릴 적 상처받고 혼자 아파한 꼬마 종훈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었지? 아무도 몰라줘서 미안해. 등을 토닥이는 그녀의 말에 전 민망해서 뿌리치려 했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쩌면 저는 한평생 저를 이렇게 위로해줄 사람을 기다렸는지 모르겠더군요. 아이가 낳는 게 두려우면 낳지 말아요. 나중에 낳고 싶은 생각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만약 나이를 너무 먹고 난 뒤 갖고 싶어지면 그땐 우리를 꼭 닮은 아이를 입양해보는 건 어때요? 꼭 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리고 당신이 아이를 해할 수 있다고 단정 짓지도 말아요. 아이는 부모를 닮는다지만 안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그걸 절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순식간에 결혼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처가댁은 아내의 의견을 존중했기에 군말 없이 결혼을 승낙했지만 저희 집은 알 수 없는 고집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말도 해주지 않으면서 막연히 싫다고만 말하는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집사람은 끝까지 설득해보자고 이야기했지만 전 아버지와 한시라도 빨리 떨어지고 싶었기에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부모님 없는 식을 올리는 게 저도 마음은 그리 편치 않았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날 막대하며 키워놓고 결혼마저 허락하지 않는 아버지를 이해할 마음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결국 전 집사람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학교를 복귀할 마음이 없는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싶은 제게 아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더군요. 바로 식당을 차리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죠. 뜬금없이 왜 식당이냐고 하자 사람에게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고 이야기하더군요.
외로움이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폭식을 한다고 한다. 마음의 허전함을 음식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음식이 주는 충만감으로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다며 저에게 한번 선생님보다는 요리사로서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것은 어떻겠냐고 설득하더군요. 말도 안 된다고 하려고 했지만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집사람의 권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허투루 하는 걸 싫으니 당분간 요리학원을 다녀보겠다고 했습니다. 집사람은 적극 찬성하며 그럼 자신이 비용을 보태줄 테니 처제와 함께 다니라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처제가 조리학과를 나와서 함께 식당을 차려보기로 했다는 겁니다. 왠지 집사람의 귀여운 술수에 넘어간 것 같지만 짐짓 모른 채 하며 그냥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집사람은 낮에 회사 일을 하고 저와 처제는 요리학원에서 요리를 배우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아내의 말처럼 요리에 무슨 힘이 있는지 하루하루 배울 때마다 즐겁더군요. 조용한 처제도 요리를 할 때에는 집사람처럼 말이 많아지는 게 자매가 역시 닮긴 했구나 싶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냄비를 가만히 보니 왠지 저를 보듬어주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집사람이 수줍게 웃으며 저에게 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바로 임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듣자마자 식은땀이 났어요. 예전에 상상했던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아이에게 폭력적으로 변하면 어떡하지? 라며 걱정되었죠. 그러나 집사람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고 만약 그렇게 되어도 자신이 옆에서 말리고 보듬고 다독여주겠다고 말이죠. 게다가 요리를 하고 있으니 그럴 리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설득을 하는 집사람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그럼 한번 아빠가 되어볼까? 라는 생각을 갖고 집사람에게 아이를 잘 키워보자고 이야기했죠. 뛸 듯이 기뻐하는 집사람의 모습을 보니 괜히 콧잔등이 시큰했습니다.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그동안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었을까 싶었죠. 저 때문에 말 못했던 것 같아서 앞으로 더욱 잘해줘야지 결심했습니다. 그런 제 결심이 무색하게 최악의 결과가 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는데 좀 더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의 췌장에는 암이란 존재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려면 아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에 집사람은 치료받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췌장암이 꽤나 진행된 상황이라 자신의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데 저는 집사람을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다시 낳아도 되니 아내에게 치료를 받으라고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약이 너무 세서 항진증 증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 후일에도 아이를 못 갖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데 괜찮겠냐고 하는 집사람에게 난 애초부터 아이 생각은 없었고 당신 하나면 된다고 다독였죠. 그렇게 결국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었고 집사람은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워낙 늦게 발견해서 확신하지 못하니 우리에게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21세기에 치료하면 다 나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울부짖는 제게 집사람은 다독이며 열심히 해볼 만큼 해보자고 했어요. 어쩜 이렇게 덤덤한지 오히려 제가 아픈 사람 같았습니다. 저와 처제는 한창 식당을 열려고 가게를 계약 후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두 스톱시킨 뒤 집사람의 병간호에 매진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없어도 살아야 한다며 가게 오픈을 계속 준비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가 없긴 왜 없어? 넌 계속 살아서 내 옆에서 잔소리해줘야지. 가게를 넣을 테이블도 골라주고 메뉴판도 함께 만들고 접시도 같이 골라줘야지. 그런 말 말고 얼른 기운 차리고 일어날 생각이나 해. 알았지? 병원비를 내느라 통장이 바닥나기 시작하자 저는 하는 수 없이 부모님 댁에 가서 무릎 꿇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노가다도 뛰고 싶었지만 기술도 경험도 없는 제가 인력 시장에서 뽑힐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가다를 하며 간병인을 쓰느니 그 돈이 그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에게 후에 식당을 열고 나면 돈을 주기적으로 갚는 조건으로 병원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했음에도 집사람은 올해 겨울에 첫눈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어찌나 짧게 제 옆에 있다가 간 건지 저는 잠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만난 것일까 싶었습니다. 나를 만나서 이것저것 해주고 하늘나라로 가버린 건가? 날 만나서 아픈 게 아니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좌절하며 지냈죠.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처제가 어느 날 술에 취해 방에서 웅크리고 있던 저에게 물을 뿌렸습니다. 양동이에 물을 한 바가지 담아서 뿌리더니 당장 일어나라고 하더군요. 언니가 남겨준 식당을 저대로 둘 거냐는 말이죠. 게다가 암도 형부 탓이 아니라고 원래 우리 증조부도 암으로 돌아가셨으니 유전적인 거라 막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집사람도 없는데 식당을 운영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중얼거리는 제 멱살을 잡고서 처제는 눈을 부릅뜨며 화를 내더군요. 예전에 소심하고 조용한 처제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저에게 소신껏 말하는 모습이었어요. 형부, 언니가 한 말 기억 안 나요? 음식으로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이러고 있는 모습을 언니가 하늘에서 보면 잘하고 있다면 좋아할 것 같아요? 적어도 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언니가 바라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야 하지 않아요? 제발 정신 차려요. 처제의 외침에 저는 벼락을 맞은 듯 정말 전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집사람을 나중에 하늘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 전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 당신이 구제해준 삶을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식당을 준비하러 처제와 함께 가게로 향했습니다. 몇 달간 비웠던 식당은 어수선하더군요. 주방에는 미리 들여놨던 냉장고만이 위잉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간 전기가 끊기지 않게 처제가 관리를 했던 모양입니다. 홀로 있는 냉장고가 마치 제 모습 같아서 가만히 쓰다듬다가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아찌가 가득 유리병에 담겨서 냉장고 안에 있었습니다. 그 옆엔 메모도 함께 놓여 있었죠. 여보, 내가 정성껏 만든 장아찌 꼭 손님들에게 대접했으면 좋겠어. 장아찌가 음식의 메인 요리가 될 수 없는 거 알아? 그런데도 늘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늘 찾는 사람들도 있어. 곁들인 음식이지만 항상 조용히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이지.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모두가 주인공일 순 없잖아. 그러나 곁에서 조용히 힘이 돼주는 사람도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겐 도움을 주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야. 난 항상 자기에게 장아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 아픈 걸 안 순간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걸 깨닫고 무엇이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어서 만들어봤어. 여보, 사랑해. 허튼 생각 하지 말고 내 목까지 남은 삶 잘 살다가 하늘 위에 와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얼마나 보람찼는지 꼭 이야기해줘야 해. 내 동생이랑 싸우지 말고 우리 꼭 다시 만나. 마지막 편지도 참 본인답게 남겼다 싶은 마음에 웃음이 났습니다. 웃고 있는 제 입과 달리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전 집사람의 당부대로 열심히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장아찌 맛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뚜껑을 열렸는데 어찌나 힘껏 닫아놨는지 열리지 않더군요. 처제, 이거 뚜껑이 너무 뻑뻑한데 어떻게 열지? 그러자 처제는 고무장갑을 끼고 힘껏 뻥 열어버리며 이런 것도 못하면 어떡하냐고 자기가 계속 식당을 도와줄 수밖에 없겠다고 웃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따서 식당 이름을 걸고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참 힘든 점은 바로 처제 때문입니다. 처제가 어느 날 제안을 하더군요. 자기는 연애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저에게 부탁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바로 아이를 갖고 싶다며 정자를 기증해줄 생각이 없냐고 하더군요. 우리나라는 미혼인 여자가 정자를 기증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 소리인가 했습니다. 형부, 저는 막말로 외국에 가서 정자를 기증받아도 돼요. 그런데 얼굴도 모르는 남의 걸 기증받고 싶지 않아요. 게다가 언니와 형부가 아이를 잃은 슬픔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제 DNA는 언니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 제가 형부의 아이를 가지면
그 애가 언니와의 아이도 되지 않을까요? 저도 아이를 갖고 싶고 형부도 언니와 가지려 했던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형부에게 연인 간의 사랑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제 소원은 언니의 소원대로 아이를 갖는 걸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형부께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고요. 의학적으로 기증받을 수는 없으니 당연히 같이 밤을 보내야겠죠. 그렇지만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의술처럼 생각하면 되잖아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곱씹고 생각해보니 저와 밤을 보낸 후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윤리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며 식겁한 채 화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처제는 태연히 자신은 제안을 한 것이니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언니와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니 언니와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면 되지 않겠냐고 말이죠.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다신 말도 꺼내지 말라고 역정을 내었으나 혼자 가만히 있을 때면 그 제안이 자꾸 생각납니다. 저도 처제를 여자로 보는 것은 절대 아니나 아내와 무척 닮은 처제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집사람이 자꾸 떠오르고 아이에 대한 제안이 머릿속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없던 저였는데 막상 집사람과의 아이를 잃고 나니 미련이 남는 것인지 집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처제는 대체 왜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는데 아이를 갖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연예인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텔레비에 나오던데 제가 모르는 사이 세상 가치관이 이만큼 바뀌었나 싶네요. 처제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고민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가져야 하는 건가?